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개정안 수정에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번복했고 이 과정에서 당내 투톱이 충돌하며 후폭풍이 적지 않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종일 국회가 시끄러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있던 일 먼저 쭉 정리해보면요. 양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을 늘리지 않고 인력도 최소한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 등 반발로 합의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며 재협상을 지시한 건데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진상규명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어떻게 맞바꿀 수 있느냐고 말하며 사실상 정청래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하고 정 대표 사과를 요구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결국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매끄럽지 않은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습니다. 합의 번복에 책임 소재를 두고 여당 투톱이 충돌하며 균열이 드러난 모습인데요. 결국 민주당은 애초 발의한 더 센 특검법 원안에서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 인력 확충 등은 원안대로지만 군검찰에 대한 지휘권과 특검 종료 뒤 수사 지휘 문제 등은 수정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합의 번복을 계기로 지난 월요일 대통령 회동 이후 다소 누그러졌던 대여투쟁 수위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기세입니다. 취임 100일의 결과물이 내분이냐며 당내 권력 다툼에 여야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됐다.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 놀이에 심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종을 나왔고 대신 내일 국회와 용산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잇따라 연다는 계획입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오늘 국회를 통과했지요? 네, 권성동 의원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늘 표결한 건데요. 표결 진행에 앞서 신상 발언에 나선 권 의원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검이 공여자의 허위 진술에만 기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체포안에 찬성해서 민주당과 다르다는 걸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말살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던 권 의원은 스스로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현금 1억 원 말고도 정치자금을 더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크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가 법무부에 체포동의 통지서를 보내면 이는 김건희 특검팀을 거쳐 법원에 전달됩니다. 각 기관들은 국회가 가결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별도 검토 없이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법원 영장심사 일정도 곧 잡힐 거로 보입니다. 이후엔 일반 피의자들과 동일하게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고 권 의원은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금시설에 인치돼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받은 거로 의심되는 현금 1억 원 말고도 불법 정치자금을 더 받았을 수 있다고 적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권 의원이 비서관을 통해 공범에게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받으려 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부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연결고리를 찾는 특검 수사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각된다면 권 의원이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만큼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총사퇴한 지도부를 대신할 비대위원장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단일 후보로 추천한 조 원장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당의 위기는 전적으로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 뜻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석방됐습니다.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지금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1시에 출발해서 오후에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국제부를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우리 국민이 탄 버스가 구금시설에서 출발했는데 공항에는 언제쯤 도착합니까? 네, 현지 시각 새벽 2시 15분,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 15분쯤 출발했으니까 오늘 밤에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이 구금시설에서 430km 떨어져 있고 일반 차량보다 천천히 운행하면 5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세관 단속국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우리 국민 316명은 대형 버스 8대에 나눠 타서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수갑을 차지 않은 채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317명 중 1명은 미국 잔류를 원해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하루 전 예정됐던 전세기 출국이 불발되면서 긴장감이 돌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신체 구속 없는 호송을 지시하고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곳 시각 밤 10시, 한국 시각 오전 11시 전후로 구금시설 앞 주차장에 대형 버스들이 도착했고요. 이민세관 단속국의 호송 차량이 아닌 민간 버스로 확인됐습니다. 공항에는 일행을 태우고 한국으로 갈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현지 시각 정오, 한국 시각 내일 새벽 1시쯤 외국 국적자 14명과 함께 비행기에 올라 고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는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업체 측 계획이 나온 모양이죠? 네, 풀려난 우리 국민이 일하던 현지 합작 공장의 운영 주체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귀국하는 자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 중에서 희망자에게는 운전기사가 있는 개별 차량을 제공하고 자택으로 돌아가기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해외 국적을 가진 이들에게도 숙소는 물론 자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전액 지원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전세기 안에선 일행의 건강 상태도 살피고 그 정도에 따라서 좌석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구성원과 협력사, 가족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안전한 석방을 위해 전폭 지원한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 사업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사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도 비자 제도가 투자를 뒷받침하지 못했다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문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미국인들 역시 한국 내에서 사실상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 비자 가지고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이런 대접을 받은 데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이거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막대한 대미 투자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지적했는데 미국도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을 만난 앤드류 베이커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지금의 비자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베이커 보좌관은 이번 구금 사태가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한미 간의 비자 문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까지는 확인한 셈인데 미국 내 반이민 정서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예정된 시간을 1시간 넘겨가며 다양한 국정 현안에 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에 관심이 뜨거웠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국민 임명식 때와 같은 하얀색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에게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언론인들이 박수치기 부담스럽죠? 치지 마세요. 엄청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현행대로 50억 원을 유지할지 아니면 세제 개편한 대로 10억 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것 때문에 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뭐 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죠. 2, 3천억 원의 세수 결손은 예상되지만 과세 기준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는 여야 정치권 등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 담은 최고 세율 35%는 시장이 기대했던 25%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세수에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데 맞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주가 조작 엄단 방침 또한 거듭 밝혔습니다. 주가 조작에 들어간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는 등 패가 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끊임없이 초과 수요를 통제하고 실효적으로 공급을 진행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선 씨앗이 없으면 씨앗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북 유화 정책에도 북한이 냉랭한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평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임 후에도 과거사 대응과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지난 정부의 이른바 외환 의혹을 언급하며 현재 우리를 향한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북 방송 중단 등 새 정부의 유화책으로도 쉽게 풀어지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이 획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환한 표정을 갑자기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죠. 다만 이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와 관계없이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일본 이시바 총리의 사의로 한일 관계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일본 언론의 질문에는 상대방의 대표 선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며 미래지향적 협력과 과거사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일본 내 신임 총리 후보군을 볼 때 더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도 세계 경제 질서를 고려하면 한일 간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력 가능한 부분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해야 한다며 일본의 새 내각이 들어선 뒤에도 셔틀 외교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대표와 흔쾌히 독대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에서도 제1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간색도 품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는데 여야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광복절 국민임명식 때 맸던 흰색 넥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파란색도 국민의힘의 빨간색도 품는 주권자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민주당 출신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제1야당의 선의의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누가 국민들에게 더 인기를 얻나? 사흘 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따로 또 같이 회동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생각보다 유연한 상대로 추켜 세우며 협치 상대로 인정했습니다. 대화가 되겠는데? 그래서 되게 즐거웠는데. 여의도 가니까 또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통합과 봉합, 협치와 야합은 다르고 내란은 적당히 덮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 10개, 매일 10개씩 훔치던 집단하고 열심히 일하던 집단이 타협을 하는데 그러면 5개만 훔쳐 매일. 이렇게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이 대통령의 지난 100일에 대한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든 시간이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100일은 또 다른 출발선입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파괴의 100일이었다며 민주공화국이 민주당공화국이 됐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삼권 분립의 시대가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야당은 생색내고 여당은 결과로 평가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협치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생때를 버리고 어른스러워졌으면 좋겠다는데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는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받은 고객이 19,000명인데 이 중에 5,561명의 가입자 식별 번호가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서 개인정보보호위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신호를 받은 고객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KT 김영섭 대표는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국민과 피해 고객에게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어서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 조치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KT가 이용자 5,500여 명의 가입자 식별번호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현장 조사에 나서 서버 로그 기록과 데이터 등을 체증한 뒤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K 해킹 사고 이후 5달 만에 유사한 보안 사고가 터지면서 정부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배경훈 장관이 무단 소액 결제 침해 사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KT 광화문 지사를 방문했습니다. 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불평과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이후 통신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5개월 만에 침해 사고가 또 발생한 겁니다. 경찰이 KT에 접속 이상을 알린 게 지난 1일. 하지만 과기동 통부는 지난 9일 KT의 신고가 접수되고 나서야 민간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소액 결제 피해가 처음 발생한 지난달 27일부터 2주가량 통신사의 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 업무 담당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늦장 대응 비판에도 현행 규정을 핑계로 KT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과기정통부. 보안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이 없다면 AI 3대 강국 도약도 사상 누각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28년째 10억 원에 묶여있는 상속세 최소 공제액을 18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때 공약이었죠. 네, 하지만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상속세 최소 공제액을 현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 국세청장인 임광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를 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유족이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현 상속세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은 지난 1997년 이래 바뀌지 않아 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선진국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는 방안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는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추진됐던 자녀 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가 중단돼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5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9%로 직전 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이 확대된 건 지난 8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부동산을 투자로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초등학생 유괴 미수 같은 아동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전국 초등학교 6,183곳의 등하교 시간대에 맞춰서 학교와 통학로 주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예방 순찰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국 지역 경찰과 기동 순찰대 등 경력 5만 5천여 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란 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해 다음 달 15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해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특검법에 정해진 기본 수사기한은 오는 15일까지였는데 다음 달 15일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검은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는 의혹들은 모두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외환 의혹의 경우 관련자 소환이 이어지고 있고 국정원의 계엄동조 의혹은 국회를 통해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며 조태용 전 원장 소환이 다소 미뤄졌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조지현 의원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압수물 분석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공판전 증인 신문까지 청구되면서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처음 언급한 게 2022년 12월이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계엄 모의와 관련해 들여다봐야 할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겼지만 이들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더 살펴볼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특검은 그간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왔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특검이 제기된 의혹을 모두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김건희 특검팀으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5시쯤 국회 사무처로부터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통지 공문을 접수하고 이를 5시 20분쯤 특검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조만간 특검이 법원으로 가결 통지 공문을 보내면 법원은 권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고 절차를 밟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173명의 가결표를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속신문을 앞두고 도주해 56일간의 도피 행각을 벌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검거 전까지 휴대전화와 유심을 돌렸으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에서 충청, 호남, 영남까지 여러 지역을 며칠씩 전전했는데 결국 정착한 곳에서 택배를 받다가 붙잡혔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이기훈 부회장은 지역을 바꿔가며 또돌이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가평에서 전남 목포, 경북 울진과 충남, 경남 하동 등의 펜션에서 며칠씩만 머무르고 옮겨 다니던 이 부회장은 지난달 초엔 전남 목포 오감동에 단기 계약을 맺고 빌라에 정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탐문과 계좌거래, CCTV 분석 등으로 끊임없이 단서를 추적해왔고 결국 이 부회장은 택배를 받으러 나오다가 잠복한 수사팀에 체포됐습니다. 처벌 두려워서 도망가신 겁니까? 밀항하려 하신 겁니까? 주가 조작전으로 김건희 씨와 연락하셨습니까? 체포 당시 이 부회장은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돌렸으면서 특검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가족을 제외하고도 최소 8명의 조력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우선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첫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은 웰바이오텍 회장도 겸하고 있는 만큼 두 회사 주가 조작 사건 사이 연관성을 파헤칠 핵심 고리로 꼽힙니다. 이 부회장 검거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 경위 등이 더 뚜렷하게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의 내용과 오늘 국회 본회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원래 90분 정도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1시간을 훌쩍 넘겨서 2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지켜보셨죠? 2시간 반 보는데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힘들어요. 집에서 봤는데요. 아주 길었던 것 같아요.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글쎄요, 30일 기자회견이 있었고 100일 기자회견인데 우선 100일 동안 기자회견이 2번 있는 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하는 협치와 소통의 의지가 진정이 있다, 이게 느껴져요. 느껴지고 2시간 반 이상 쭉 보고 느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했으니까 질문도 많았고 21개 질문이 있더라고, 다 세보니까 제가.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몇 개 있었어요. 일단 내란 재판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기 쉽지 않을 텐데 대통령으로서 입장 분명히 얘기했고 위헌 소지가 없는 걸로 보인다는 취지의 얘기예요.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전제 달면서 말씀을 했고, 특검법 관련, 이 특검이 지금 있다 이 의제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우리 대단히 말이죠. 특검법 관련해서도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정부조직법과 이게 거래될 성격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진상과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라고 이거 아주 상당히 생각보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가 이제 재생에너지와 원전 에너지 문제, 이것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후환경에너지부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있어요. 어떻게 에너지와 환경, 규제와 이 에너지가 같이 가느냐라는 비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고, 또 보안수사권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1년 동안의 이제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보안수사권 쪽에 좀 긍정적인 그렇게 의미로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고, 또 하나 제가 언론중재법에 관해서 얘기가 나올 때 왜 유튜버에 대한 가짜뉴스 얘기는 왜 안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일 딱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가짜뉴스가 해당돼야 된다, 여기도. 그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항상 전 지론인데 왜 유튜버에 대한 단속이 없느냐. 극우 유튜버나 뭐 극좌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했는데 이 얘기가 나왔고, 또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도 이제 15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강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강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우린 자꾸 이제 강성 이미지라고 하면 이걸 이제 경제 쪽이나 정치 쪽이나 같이 보려 하는데 이념적인 데서 상당히 탈피해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경제나 이런 부분은 실용적으로 15 유지하겠다. 야당 대표 말도 들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특검법이나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단호 입장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총평은 대단히 실용적이면서 영역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생각하는 문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말씀이 되게 많았고 다변이었고, 그리고 많이 알고 있구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기 어려웠던 저의 솔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오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더 두루두루 다 평가해 주셨으니까 조금 저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본다면 자신감이 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통상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글쎄요, 뭐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통상 안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100일이라는 게 3개월 남짓 지난 시간이고, 뭐 취임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런 이제 좀 단위별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100일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한 것은 내가 지금 국정 장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파악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질문 가지수도 2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하게 다 받는 것을 보면은 내가 이 정도로 현안 파악이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두루 짚어주셨으니까 저는 정치 분야를 좀 짚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뭐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만나니까 뭐 통할 것 같더라. 뭐 괜찮은 분 얘기가 좀 될 것 같더라. 근데 여의도 가자마자 달라지더라. 근데 여의도 가서 달라진 건 장동혁 대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인 거거든요. 하루 만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할 정당. 근데 내란이라는 단어를 26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당 대표 연설이 아니라, 원래 여당 대표 연설은 국정 비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할 건지 이런 게 담겨져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고 오직 야당을 없애겠다는 얘기만 있다 보니까 이 협치에 대한 파괴를 한 것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인데 그 책임을 약간 귀책 사유를 장동혁 대표 쪽에 돌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조금 당황스럽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얘기합니다. 근데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이 내란 특검법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기한 연장과 맞바꿀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조직법 굳이 그렇게 빨리 개편 안 해도 된다. 뭐 6개월이든 뭐 더 우리가 좀 불편하면 되는데 라는 말이 저는 놀랬던 거는, 정부조직법이야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자신이 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가 청산이 담겨 있는 게 정부조직법인데 그거 뒤늦어도 상관없다. 내년쯤 해도 된다. 이 현실 인식이 저는 진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성공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은 정치의 성공을 바라고 협치를 얘기하는 거는 말뿐인 포장이고 허울 좋은 얘기고 실제로는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면서 아예 내란 종식이라는 이 말로 그 야당과 협치를 말살하려는 건지 저는 본심과 진위가 어디 있는지 대단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현안들이 쭉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어쨌든 대통령의 가장 큰 본령은 정치의 복원에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저런 식의 정치의 인식이라 그러면은 정말 그 협치가 진행될 수 있을까? 정말 이게 삼자 회동이 말뿐만의 빈 회동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더라고요. 네, 먼저 총평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의 입장 먼저 듣고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네. 사실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언급을 하지 않는다,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는데 오늘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앞서서 대법원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3대 특검이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다음에 아직 절반도 하지 않았는데 3대 특검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지도 않겠고 내란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차라리 수사와 재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지금 지규현 판사인가요? 그 어쨌든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도 연말까지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특검의 수사 속도도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뭐 연장을 하든 말든 어쨌든 12월 말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대통령은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단어까지 굳이 명시적으로 꺼내서 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는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말하자면 이런 수식어가 붙는 것들은 어찌 보면 포장용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냥 재판부가 다 알아서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해도 될 텐데 굳이 특별한 재판부를 도입하겠다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말하자면 내란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여론전을 부각시켰다 그런 의도고 그다음에 헌법에 부여된 그다음에 사법부는 재판부가 관할을 한다라는 그 정신에서도 그게 이제 약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 대통령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래서 설령 지금 여권의 뜻과 대통령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정치의 시간보다도 사법의 시간을 내년까지 더 끌고 감으로써 어쨌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저는 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소지도 없고 이거는 뭐 사법부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우리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는 이런 인식이 저는 대단히 좀 위험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가 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 오늘 대통령의 말씀은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입법부가 이제 선출 권력이고 국민 주권에 의해서 이제 주권을 위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대통령이 하던데. 근데 그래도 어쨌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의 그 독립이 있는 거예요. 헌법 101조에 나와 있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거,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이제 따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판사 따로 임명한 특별판사를 임명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특별검사처럼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위헌의 소지가 여기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것도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위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견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대로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의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정말로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는 이제 법원의 이 발의가 되면 특별재판부에 관련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이게 위헌 심판을 받아봐야지 하는 것이라서 단정할 수 없어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대로 그렇지 않다. 이건 대통령 입법부가 내리는 결단인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건 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거, 지금 내란이라는 게 그냥 정치적 용어가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우두머리로 기소돼 있고 재판받고 있단 말이죠. 내란 이거 절대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인데 내란에 관련된 좀 우려가 좀 있긴 있어요.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권도 있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또 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도 있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큰 대의로 볼 때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분명히 위헌 소지가 나올 거라고요. 이거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내란 재판이 더 길어진다든지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도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에요. 헌법이라는 것도 지금 사법권은 법관에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나와 있지 특별재판부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없다고요. 아주 해석의 여지가 분분한 것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어떤 내란을 종식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시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또 국민의 선출된 권력과 그렇지 않은 권력에 좀 차등을 두면서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됐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치의 사법화를 만든 건 정치권이잖아요. 사법부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정치가 하도 모든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법원의 판단을 위임하다 보니까 이것도 판단해달라, 저것도 판단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치의 사법화가 이루어졌다는 이 평가가 나오는 거지 사법부가 알아서 정치인들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정치 검찰이라는 저는 표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청 해체라는 민주당이 초강수를 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고 사법부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고유의 특수성과 그다음에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재판에 임하는 거.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기대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최종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전 사법부의 신뢰를 흔드는 정치인들의 발언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가 있다면 톡 집어서 정밀 타격식으로 개선하는 게 맞지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지 사법부가 이제까지 나서서 뭘 한 적은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잘못하면 대통령의 어떤 저런 수사적 발언, 레토릭 같은 발언들이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년 단임제에서 대통령이 말은 좀 절제된 것을 가지고 어떤 최종 상태를 좀 의미할 필요가 좀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의 오늘 현안에 대한 그 너무 너무 많은 말씀들이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정치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 절제된 표현과 꼭 해야 할 말만 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저는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오늘 거꾸로 들었습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검찰 개혁은 다름은 모르겠는데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사실 애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로 전 들었어요.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게 말하자면은 수사의 역량에 관련된 문제이고 수사 역량이라는 게 바로 민생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경찰은 과연 다 그러면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다 이제 행안부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수청도 행안부에 속하기로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어요. 오늘 기자회견 때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지금 여권의 강경 어떤 메시지를 내는 그룹과 좀 다른 얘기예요. 보안 수사권 문제는 지금 아예 검찰로 하여금 아예 그냥 수사 자체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자는 지금 입장이에요. 지금 여당의 강경 그룹은 말이죠. 근데 그것과 상당히 다른 입장이에요. 보안 수사권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고 1년의 기간 동안에 많은 걸 생각하자, 신중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여권 주류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입장이고 바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검찰 개혁에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건 사실 거슬 수 없어요. 그 입장을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이건 더 이상 야당도 이제 와서 수사와 기소에 분리돼서 문제 제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불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보안 수사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제가 봐도 이 보안 수사권 문제를 그렇게 쉽게 완전히 포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예 검찰은 수사에 관심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 개혁의 방향은. 근데 과연 그게 옳을까에 대한 그 대통령 우려가 오늘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파괴의 100일로 평가하겠다면서 이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저는 보면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좀 뭐랄까 비유법을 요새 많이 연구하고 있구나 또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뭐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이제 악수 논쟁이 나왔을 때. 내가 사람 되려고 이제 쑥과 마늘을 먹었는데 100일이 안 돼서 그렇게 악수하게 됐다 이렇게 아주 뼈 있는 조크를 던졌고 오늘은 이제
삼통분립 시대라는 또 새로운 또 신조.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의 대통령은 이재명이지만 여의도 입법의 대통령은 이제 정청래고, 그 다음에 여론과 어젠다 설정에 대한 대통령은 김어준, 이렇게 저는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행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모든 것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법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고, 심지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한마디로 바꾸는 그런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그건 입법 대통령이 맞고, 그다음에 김어준이라는 이제 이 유튜버는 사실상 어찌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 어떤 그 의제, 어젠다, 그다음에 정책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른바 여론조사 꽃이라는 자신의 여론조사 그 기관을 통해서 여론까지도 말하자면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아마 이거를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아마 삼통시대라는 말이 이제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통시대라는 말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많이 좀 회자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지금 현재 내부에 처한 상황들을 장동혁 대표가 아주 일침을 누는 그런 또 새로운 신조어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도 오늘 언급이 있었죠. 특검법 합의와 번복 어떻게 된 건지 영상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그런 게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재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예, 어제 저희 시간에 관련 내용 일보로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바로 뭐 하루도 안 지나서 바뀌어버렸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어제 저 보도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예. 야, 이렇게 쉽게 민주당이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주나? 이게 특검법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협치가 좀 되려나 보다. 저는 사실은 놀랐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바로 이런 이제 해프닝이 생겼는데, 해프닝이 아니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원내대표가 원내란 말이 붙었고, 그리고 과거에 원내 총무였어요. 원내 총무는 당대표, 그때는 당 총재였죠. 당 총재가 임명했다고요. 근데 원내대표는 지금 유권자가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의 모든 협상, 야당, 여야 간의 협상을 담당하는 게 원내대표예요. 양당의. 정당이 원내대표인데, 그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인데, 이게 당대표에 의해서 이제 번복된 거잖아요. 의총에 의해서 번복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원내대표 협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의 옳고 그름, 입장 여부를 떠나서 절차에 문제 있어가지고 원내대표의 말하자면 정당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진다기보다 상당히 훼손될 수 있죠. 예. 위협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 사과 요구했던 거였고, 또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했던 거거든요. 하여튼 여권 내에서 1년에 매끄럽지 못한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로는 지도부 그리고 원내 지도부 다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재협상 지시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공개 사과 요구하고 사과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보다도 그건 뭐 다른 영역에서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이게 그만큼 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당원들에서 휘둘린다는 하나의 그 근거 같아요. 정청래 대표도 합의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송호수 원내대표와 합의를 했던 건데, 야당 원내대표가. 근데 이게 이렇게 뒤집힌 거 보면은 이 정도로 지금 이 민주당의 이른바 당원 주권주의라는 게 어찌 보면은 좀 과도할 수도 있는 거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한 거를 이 당의 당원들에 의해서 또 강경 그룹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지는 결과라서 이거는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썩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두 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네. 합의문을 크게 불러드리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오늘 취재진이 물었더니 왜 자꾸 합의를 하고 그러냐. 어제는 국민의힘과 1차 논의, 그냥 협의를 한 것뿐이다라면서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정청래 대표에게는 공개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출구 전략 발언치고는 굉장히 좀 민망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야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가 한 것도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 회담을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서로 종이 쪽지에 있는 것을 읽는 것이 합의가 아니라면 그 어떤 게 합의입니까? 저는 최근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국회가 정치권이 쌓아왔던 그 관행과 절차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다. 이건 그동안 스스로 축적의 시간들을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간사를 바꿔오라고 얘기하는 이건 사실 무도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남의 당에 그 추천한 간사를 어떻게 위원장이 바꾸라 마라 합니까? 그래서 결국 법사위가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 동안 공식적으로 회의해서 합의한 걸 파기한 거 저는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최근 정치 흐름에서 제가 이런 사실을 본 적이 없는데 자 그렇게 이런 식으로 공적인 절차 그다음에 제도가 만들어 놨던 프로세스를 다 파괴해 버리면은 그러면 뉴 노멀이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은 정치를 복원하겠다, 협치의 시간을 갖겠다는 대통령의 말과는 별개로 도대체 민주당의 지금 당의 프로세스와 정치의 프로세스 흐름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불신이 생기는 거고요. 상대를 믿지 못하게 되고 그럼 정치 복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앞으로 뭐 여야 협상이 무너지고 이런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당대표 사과로 가름할 문제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합의가 아니었습니다라는 이런 궤변 같은 말로 퉁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봅니다. 예, 원내 지도부가 합의해온 거를 의총에서 다른 의원들이 반발해서 번복되는 건 봤어도 대표가 바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몰랐을까요, 실제로? 뭐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다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몰랐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것까지 뭐 대통령께서 대부분 기자회견에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모를 수 있어요. 특검법 개정안의 내용 그리고 이제 수정 이런 것까지 대통령실과 상의 안 할 수 있죠. 방향이 나와 있는 거였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 특검법 개정안이 필요했다고 봤어요. 수정은 필요 없다. 기간이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는데 저는 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여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절차의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 말씀처럼 당대표, 정청래 대표가 같이 상의를 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앞뒤 정황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상식인데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사과하지 않았겠어요. 상의 안 했으면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 말 했겠습니까? 사과 안 했죠, 당연히. 근데 어쨌든 상의를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한 건데 그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어요. 합의가 번복될 수 있는 건데 원내에서 지금 여야는 지금 사이가 아주 안 좋잖아요. 아주 극단적인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 특히 특검법은 대단히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건데 다른 법안도 아닌데 이 특검법을 가지고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가 이게 합의가 번복되는 거 이거는 지금 야당에게 명물 준 거예요. 여당이 지금. 봐라 여당이 한 일이 이렇다. 자신들은 대표나 원내대표는 야당의 뜻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당 내에 강성당원들에서 휘둘리는 현실이 이거 아니냐라고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건 정치공학적인 측면이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쨌든 원내대표는 원내의 협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예요. 그래서 선거로 바꾼 거예요. 과거에 원내 총무가 이제 임명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렇게 되면 원내대표의 권위가 떨어져요. 이건 뭐 전혀 특검법 내용과 전혀 별개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실은 모르는 게 좀 맞다고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정청래 대표도 입장이 민망하게 됐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주 그 권위가 훼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건 뭐 현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월요일만 해도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손을 맞잡으면서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는데 지금 사흘 만에 이렇게 또 전국이 급격하게 냉랭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김병기 원내대표랑 뭔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하게 사실 이게 여야가 제가 보기에 최근 들어서 가장 아주 아름답게 합의한 유일한 사안이었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한 방에 뒤집어 버리고 원내대표의 체면도 정말 돌보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당대표가 한마디로 다시 바꿔와 협상할 수 없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 한마디에 이제 이게 없어지는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요. 지금 잘 들여다보면 여권 내부에는 갈등이란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 이재명과 정청래 대표의 갈등, 그다음에 청병 갈등.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갈등.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신조어들이 나온다 하는 거는 흐름을 제가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집권 여당이고 100일이 된 그 100일밖에 안 된 그 여당 세력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서 어찌 보면은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리더십을 갖고 끌고 나가야 될 이 타이밍에
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갈등한다. 그다음에 또 대표가 원내대표가 갈등한다. 이런 자꾸 어떤 뭐 갈등의 소지들이 나오는 거는 국정동력의 악화를 가져오는 건 당연한 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여야 협치, 정치의 복원 이런 걸 요원하게 되는 거예요. 당내 세력 간 다툼에 몰두하다 보면은 그게 밖으로의 전선이 어떻게 제대로 전선이 형성되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인정할까요? 그다음에 원내 지도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어느 정도 합의안 마련하고 원내대표가 사인하는 이게 구조인데 원내대표가 사인해서 나와서 합의안까지 발표했는데 그게 뒤집어지면 앞으로 어떤 걸 근거와 어떤 걸 믿고 서로 여야 협상을 할까? 그래서 당분간 저는 냉랭한 냉각의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앞으로 좀 전국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이런 전국 부담, 독주에 대한 부담 여당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봐야죠. 예. 자, 그리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죠? 이거 예상 안 한 사람이 좀 이상하죠. 100% 이게 가결될 걸로 예상했던 거고 결국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뭐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사 앞에 가서 영장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특권 아닙니까? 우리 일반 국민은 당연히 받는 건데 의원들은 이제 체포동의안이라는 게 통과돼야지 가서 영장심사 판사 앞에 가는 거니까 그게 통과된 거예요. 과거 2018년도에도 한번 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었잖아요. 권성동 의원의 경우에 바로. 그렇죠. 이번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는 얘기 시인을 했잖아요. 인사도 했고. 글쎄,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아무 일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권성동 의원은 특검팀에서는 뭐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범죄 중대성이라든지 뭐 도망의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 따져서 영장 심사를 진행이 되겠죠. 그게. 네. 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지금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이 됐는데 재석 177명 중에 찬성이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기명 비밀 투표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 가를 표기한 거가 노출이 되는데 일부러 노출한 걸까요? 그렇죠. 일부러 노출했죠. 원래 저거 접어서 넣어요. 뭐 4등분해서 접는 분도 있고 반 접어서 넣는 분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사진 보이네요. 저게 무기명 비밀 투표를 저 의원 신상에 관한 것은 그걸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일부러 가라고 쓴 거는 나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표결한다는 이제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워낙 특검이 지금 얘기해 놓은 부분들이 그 이제 공소장에 넣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구체적이어서 권성동 의원의 그 과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이제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되면은 이 부당함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공소장에 쓴 거에 대해서 야, 이건 체포동의안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쉬울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마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체포동의안이 이제 그 올라온 사례가 돼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제 민주당 쪽 혹시 의원들이 이제 뭐 탈당한 뭐 이춘석 의원이나 이런 모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때 국민의힘은 저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자율 투표라든가 그걸 특권 포기를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또 어떻게 이제 대응할 건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권성동 의원이 쏘은 작은 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대 특검 수사 중에 현역 의원 최초로 구속 심사를 곧 받게 될 텐데. 네, 그렇죠. 어떤 전망을 하십니까? 구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왜냐하면 지금 이 특검이 이제 영장심사 이제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상당한 정도의 어떤 진술, 물증 이런 게 좀 확보돼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권성동 의원은 지금 뭐 강력 극구 부인하고 있고 저렇게 이제 가짜도 보여주고 속 들여다보이는 행동이죠,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이죠. 아무튼 법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현역 의원이지만 뭐 저기 구속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도 가결된 상황이고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에서 함께 짜장면을 먹자면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하굣길 여자 어린이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어린이가 거부감을 보이자 팔을 잡아 끄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낮 1시쯤 이 남성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다가 말을 듣지 않자 몸을 잡아당겼다는 겁니다. 경찰이 저 안에 꽉 차고 요 우지까지 다 막고 많이 나가고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찍은 거 보여주는 게 아저씨 얼굴이 우리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는 친구들이 도와 자리를 피했고 남성은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 바로 옆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맞은편에는 치안센터도 있었지만 근무자가 없어 바로 대응하지 못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6시간 반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최근 서울과 제주 등지에서 아동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큽니다. 학교 끝나고 나오면은 상대 낯선 사람과 눈도 마주치지 마라. 눈 마주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불안하죠. 왜냐면 예전에 이런 유괴 사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교육당국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등하교 안전지도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쨌든 뉴스 나왔죠. 지금 모두 그 부형님들도 좀 신경을 쓰고 학교에서도 오늘 단속을 강하게 해요. 일반 차량들 일체 못 들어가게 단속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해 어린이가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미아동에서도 9살 여자아이를 추행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집에 가던 9살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추행하려던 혐의가 있습니다. 아동이 남성을 피해 도망가며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진 않았고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자신의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최대 6만 %대 이자를 받으며 100명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뜯어낸 불법 사채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거나 협박용 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자필로 적은 차용증 사진 위로 사기꾼과 같은 욕설과 폭언이 쓰여 있습니다. 불법 사채 조직이 돈을 갚으라며 협박하기 위해 만든 전단입니다. 이들은 신용불량자도 돈을 빌릴 수 있다며 대부업 등록도 없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해자를 끌어모았습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빌리고 6일 뒤 상환하는 초단기 대출로 연이자 4,000%라는 살인적 이자율에 제때 못 갚으면 하루 5만 원 연체료도 붙었습니다. 실제 한 피해자는 30만 원을 빌렸다가 8개월쯤 뒤 311만 원을 갚아야 했습니다. 연이율로 치면 무려 6만 % 수준입니다. 돈을 갚기 어려울 때 다른 사채업자를 이어주는 이른바 돌림대출 피해도 발생했는데 204번에 걸쳐 7천만 원을 빌리고서는 결국 1억 6천만 원을 뜯긴 사례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나는 원금과 이자에 돈을 못 갚으면 앞서 담보로 받아둔 차용증 사진과 가족 연락처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가족을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로 망신을 줬고 이른바 박제를 하겠다며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협박 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연이자가 60%를 넘으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 대응할 생각을 못하도록 끊임없이 협박의 강도를 높여간 겁니다. 연 60% 이자를 초과해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또한 원금과 이자 모두 안 갚으셔도 돼요. 단순히 미등록이다 라고 하면 이자는 무료다. 이들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4년여 동안 피해자 103명에게서 가로챈 금액은 1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11명을 채권추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3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내일은 차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남서쪽부터 시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중서부와 전북 많은 곳에 100에서 120mm가 넘는 가을 호우가 쏟아지겠고 가뭄이 극심한 강릉 등 그 밖의 전국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밤사이 서쪽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늦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8도, 대구와 광주 27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내려가며 선선하겠고요. 이번 비는 주말 밤부터 휴일 오전 사이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워오기로 했다가 귀국이 지연된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쯤 현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이 향후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단속 당국이 조지아주에 구금했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현지 시간 11일 정오쯤 전세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비행 시간을 감안하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반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11일 새벽 2시에서 4시쯤 폭스턴 구금시설에서 출발해 전세버스를 나눠 타고 약 430km 떨어진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전세버스들이 일반 차량보다는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어 이동 시간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수갑을 착용하는 등 어떠한 속박도 없도록 했습니다. 구금시설에 있는 한국인은 317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현지에 남겠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 316명, 외국 국적자 14명 등 330명이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이미 도착해 대기 중인 전세기에 탑승해 한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미 정부는 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입국할 때 전혀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입국을 해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것도 확인을 받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한국 전문 인력에 대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부와 외교부가 워킹그룹을 만들어 새 비자 형태 관련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우리 국민의 출국이 하루 지연된 건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에 남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숙련된 한국 직원들이 계속 남아서 미국 직원들을 교육해주면 어떻겠냐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일단 귀국한 뒤에 다시 돌아가 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애초 우리 국민들은 현지 시간 10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여를 앞두고 불현 미국 측 사정을 이유로 출발이 연기되면서 수갑 착용 때문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확인 결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에 계속 남으면 어떻겠냐고 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나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숙련된 한국인들이 계속 일하면서 미국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과 귀국한 뒤 재입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 측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구금되자 공장 건설을 위해서는 숙련된 한국인들에게 미국 직원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루비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원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일단 귀국한 뒤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양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쌓였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일이 이렇게 풀릴 수 있었지 않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면서 이후 비자 문제를 둘러싼 후속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우리 기업의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걸 해야 하는지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면서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는 헌법 조항에 맞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가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질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100일 동안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의 성장, 국익 실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헌법 제1조 1항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민주당 공화국으로 만든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관련 입장 발표에서 상권 분립이 아니라 삼통 분립의 시대가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탄압을 외치며 국민의힘이 떠난 가운데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센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국회를 찾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특검의 입을 빌려 담백하게 설명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분여간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권 의원이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특검이 허위 진술에만 기대 인민재판을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체포동의안 찬성표는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작 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탄압, 정치보복을 외치며 표결에 단체로 불참했습니다. 스스로도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권 의원 체포 동의안은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여유 있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에도 제1야당은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 처리까지 거침없이 내달렸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특검이 요구해온 특검보와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 확충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수사기간을 2번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수정 법률안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간이 끝난 뒤 특검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일부 내용도 법안에 녹이기로 했습니다. 무제한 토론까지 검토했던 국민의힘은 대신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어 당 안팎의 반발을 한데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또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속도를 확인한 뒤 장외투쟁 돌입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3대 특검법 수정안이 불과 하루도 안 돼 폐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내 갈등도 표출이 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진실 규명과 정부조직법 개편을 맞바꿀 수는 없다고 사실상 강경파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더 센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한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올린 글입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걸 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강성당원들의 항의 문자와 18원 후원금까지 반발이 거세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종 합의는 아니었다며 사실상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핵심은 기간 연장이라며 본인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안을 뒤집었다, 휴지 조각이 됐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해온 상황에서 용산의 뜻으로 만든 합의안에 정청래 대표가 제동을 건 게 아닌지 이른바 명청대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00일 회견에서 먼저 특검법을 언급하며 내란 진상규명은 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나아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를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이런 협상 과정에 잡음을 놓고 당내 투톱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애둘러 응하는 껄끄러운 장면도 연출했습니다.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당대표께서 우리 당원과 국민 그리고 의원께 본인의 부덕에 소치라면서 이렇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당내 파열음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건데 일단은 봉합했지만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이번 중국 방문에 동행하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딸 주애를 동행한 건 후계 구도와 관련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4박 5일 일정 가운데 공개된 동선은 베이징 도착과 출발 당시 2차례가 전부였지만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에 필요한 혁명서사는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주애에게 해외 경험을 쌓게 하면서 부분에만 등장하게 해서 유력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다진 측면도 있다는 평가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애 이외에도 김 위원장에게 장애가 있거나 유학을 간 자녀가 또 있다는 일각의 분석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유학은 존재를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며 유학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다고 보고했습니다. 꾸준히 이상설이 제기돼 온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해선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고도 비만으로서 가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가쁜 숨을 계단을 오를 때는 내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심박이라든지 혈압 등 대부분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방중 기간 북한 대사관에 투숙하고 특별기를 통해 행사 물자와 폐기물을 실어 나른 건 김 위원장 모녀의 생체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봤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미국과는 대화 문턱을 높여 협상을 압박하되 물밑 접촉을 모색하는 전략을 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중러가 그림상으론 3자 연대의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 3자 회담이나 구체적인 협의 플랫폼을 구축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이견도 감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러 출동했던 경찰관이 파도에 쓸려서 실종된 지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올해로 34살인 이재석 해경 경장인데요. 이 경장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건네주고 함께 갯벌을 빠져나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바닷물이 허리춤까지 출렁이는 갯벌 위에 해경 구조대원과 남성이 함께 서 있습니다. 해경대원은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남성에게 건넵니다. 거친 물살에 몸이 흔들리면서도 구조에 성공했다는 듯 비행 중인 드론을 향해 양손으로 원을 만들어 보입니다. 이른 새벽 인천 옹진군 꽃섬 근처 갯벌에서 다리를 다친 70대 남성 A씨를 구조하러 출동한 이재석 경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둘은 함께 갯벌을 빠져나오다 차오른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고 수색 50여 분 만에 A씨가 먼저 물에 떠있는 채로 무사하게 발견됐습니다. 이 경장이 벗어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경장은 수색 6시간 만에 해경 함정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헬기가 계속 우리 집이 여기니까 계속 풍을 뭔 일이 났나 보다 그랬지. 올해로 34살인 이재석 경장은 지난 2021년 해양경찰 순경공채로 입직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4년 동안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을 포함해 여러 번 표창을 받았고 한 달 전 승진했습니다. 해경은 이재석 경장의 장례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장으로 엄수하고 1계급 추서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죠. 경기도 이천시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가을 축제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경희 이천시장을 YTN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천시 최초 여성시장으로 입문하신 지 지금 3년이 또 훌쩍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쉼없이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네. 첨단 산업 육성에 또 노력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천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기업 입지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1,200여 개의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반도체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천시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산업 전반에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AI라든지 방위 산업, 또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거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은 재난이나 국방, 또 운송, 방역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차세대 전략 산업입니다. 이천시는 지난해에 드론의 테스트 베드를 조성을 했고 올해는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이 돼서 이제 이달 말부터는 우리시 설봉공원에서 짜장면을 드론으로 배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육군 정보학교라든지 드론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이천을 첨단 드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아이들이 참 재밌어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오셨는데 어떤 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천의 대표적인 공원이 설봉공원이 있습니다. 이천 시민의 쉼터였었는데요. 설봉공원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낡고 지저분한 분수대 오거리는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을 했습니다. 또한 복하천 제3소변공원에는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의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냉장고를 갖춘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그리고 바로 옆 제4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했는데요.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시민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는 특별한 이천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심에 있는 그 안흥지에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밤에도 가족 연인들과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이에서 쉴 수 있는 편안하고 다채로운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천시가 경기도 내 대도시들을 제치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이천시가 큰 도시, 뭐 용인이나 화성이나 평택 이런 데를 다 제껴두고 그분들은 이제 1년 전부터 사전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늦게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천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과 응원 덕분에 결국 과학고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천시는 그 반도체 중심 도시입니다. SK 하이닉스 본사가 있고 또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도 29개가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을 생산하거나 분석하는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에 첨단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천에 설치될 과학고는 반도체 특화 고등학교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했는데요. 최근에 이천시와 또 경기도교육청 또 SK 하이닉스가 함께 반도체 과학교육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30년 개교 예정인데요. 차질 없이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이천은 또 축제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을에 어떤 축제가 열리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바로 이번 주 주말인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이천 펫축제가 이천 도자예술마을에서 개최됩니다. 총 122개 팀이 전국에서 등록을 마쳤는데요. 어질리티 전국대회도 하고 또 반려견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도자기의 도시답게 도자기로 반려동물 식기 만들기 등 체험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말인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장원에서 햇살의 복숭아 축제가 개최됩니다. 특히 장원 황도는 명실공히 임금님표 이천 쌀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하였는데요. 지금도 장원에 가시면 장원 황도 원조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도와 향이 뛰어나고 이런 신성한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으니 즐겁고 또 그때 전국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청년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이천의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이천의 미래는 청년들한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청년 특별보좌관을 위촉을 했고 또 청년 인재 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의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취임 이후에 청년 일자리 카페인 청년 이름의 문을 열었는데요. 전문 직업 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또 취업 면접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 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천시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여는데요.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이천시는 도농 복합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임금님표 이천 쌀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고요.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또 어떤 전략이 있으십니까? 먼저 이천시가 올해 대통령 소속의 농어촌 특위가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예. 그리고 임금님표 이천 쌀은 6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금님표 이천 쌀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가 먹는 쌀입니다. 그렇군요. 예, 대한축구협회와 쌀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미국과 말레이시아도 수출기를 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 태권도 본부인 국기원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K푸드와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임금님표 이천 쌀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최근에 식생활 변화로 쌀 소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천시는 이러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해서 농업 경쟁력도 높이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기업인 더벤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쌀을 이용한 음료와 빵을 만들고 또 이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전국 최초로 임대 농기계 배송과 세척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 또 기농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천 농업 테마공원에서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축제인 이천 쌀문화축제가 개최됩니다.
2,000명이 2,000명이 함께하는 가마솥 비빔밥 2,000원과 또 600m 무지개 가래떡 볶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꽤 유명한 축제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는 SK 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를 주제로 한 체험관과 쌀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금님표 이천쌀과 또 산업의 쌀 반도체의 도시 이천시에 꼭 한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천 시민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자랑스러운 이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로지 이천의 발전과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이천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저의 오랜 공직 경험을 살려 이천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김경희 이천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올해도 첫 단풍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는 단풍 전망에서 올가을 첫 단풍은 늦더위로 평년보다 4일에서 7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단풍 절정 시기 역시 예년보다 3일에서 5일 늦게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10월 2일에 평년보다 4일 늦게 시작되고 북한산은 10월 22일, 매장산은 10월 25일쯤 물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남서쪽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가을 호우가 예고된 만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모레까지 중서부와 전북 많은 곳에 100에서 120mm 이상, 그 밖에 전국에 최고 6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 사이 서쪽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가뭄이 극심한 강릉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보되면서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전국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전과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까지 내려가며 낮에도 선선하겠고요. 이번 비는 주말 밤부터 휴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네,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마치 여름철처럼 호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호우가 쏟아질 때는 붕괴 위험이 있는 도로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고요.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개울가나 하천변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고립의 위험이 있는 계곡과 토사가 무너질 수 있는 산의 비탈면에서는 멀리 이동하고 실내에서도 창문과 문을 닫는 등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신미림, 이혜민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